이웃집 철수와 함께하기 2회차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강사 임하나라고 하고요. 1회차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PPT는 안 봐도 괜찮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게 필요한 에티켓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한 에티켓도 살펴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다시피 뭔가 노력이라는 건 일방향, 누군가 혼자서 노력을 하게 되면 금방 지치게 되고 변화로 이끌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주 조금씩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젠 또 구분 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에티켓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죠? 시각장애인 보조견들은 업소나 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고, 사실은 도우미견, 장애인 도우미견이라고 하면 시각장애인 도우미견도 있지만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치료 도우미견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반려견을 키우는 우리 보호자분들이라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할 때 참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는 해요. 우리 한번 PPT 봐볼까요? PPT 보시면 맞아 공감하시는 우리 철순의 가족들이 있으실 텐데요. 다른 개만 보면 그렇게 짖어요. 그죠? 그렇게 짖는 개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좋다고 하는지 싫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달려들어요 하는 철수들도 있을 거예요. 찰스. 그리고 아무거나 주워 먹는 개들로 고민하시는 분도 많죠. 저희 흰둥이 과거에 담배꽁초 열심히 주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줄을 심하게 끄는 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개를 키우는 거는 내 맘 같지 않아요?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이런 대표적인 문제들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얘 바뀌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저는 또 말씀을 드리죠. 바꾸고 싶다면 바꾸는 게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왜요? 우리 반려견 건강을 생각해서요.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으면 어쩌죠? 그죠?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도 사람이지만 우리 개의 안전을 위해서 과도하게 짖거나 튀어나가거나 끄는 행동은 사실 좋지 못합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시선, 이게 또 문제예요. 우리가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제가 다른 개를 키우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데리고 나왔어? 저렇게 적응 못하는 게, 저렇게 끄는 게, 쟤 왜 이렇게 짖는 거야? 라고 그들끼리 소근소근 하는 소리. 아니면은 예를 들면 철순의 엄마, 좀, 얘 교육받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신경 쓰이고 굉장히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바꾸셔야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리 개 스트레스 주면서 산책을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바꾸고 싶다면 바꾸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한테 되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고요. 저도 고민이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이번 2회차 강의를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단기적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는요, 사실 개랑 바깥으로 나갔을 때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문제들을 없애기는 어렵지만요, 그래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산책 습관만이라도 바꿔준다면 우리가 생활 습관 바로잡는 게 중요하듯이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거리 습관을 올바르게 잡는 게 중요하듯이 산책 습관만 바꿔줘도 어느 정도 아이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적절하게 교육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산책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산책 습관을 바꾸려면
올바른 산책용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 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답은 있죠. 개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도구는 없고요. 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특성을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개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도구를 활용을 하신다면 조금 더 아이가 편안하고 그 다음에 나도 편안한 그런 산책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줄, 목줄이냐 가슴줄이냐. 많이 고민하시죠. 주기적으로 저는 좀 바꿔주기는 하는데 목줄, 가슴줄, 도구가 만들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요. 사람이 목적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용품의 특성을 바로 알면 선택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 이외에도 자동 리드줄, 수동 리드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줄입니다. 목에 둘러매는 줄인데요. 안전조치를 위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네, 제가 요즘 책에서 이 표현을 읽어서 이게 입에 붙나 봐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안전조치를 위해서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형태기는 해요. 그런데 기관지 협착증이나 기관지가 약하거나 저희 흰둥이가 기관지가 좀 약하거든요. 기관지가 약하거나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목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목 디스크라든지 기관지 협착증이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사실 하네스가 훨씬 좋죠. 그래서 목줄을 소개를 하고 근데 많은 보호자들이 목줄을 사용하지 않는 많은 보호자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 목줄요? 우리 개가 너무 목이 아플 것 같은데 목이 쫄리신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거부감이 생기죠. 거부감이 생기고 그런데 사실은 목줄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산책 교육이 되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목줄이 있어야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산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 목줄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거부하시는 보호자님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려요. 마틴게일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목줄하고 비슷해요. 목줄하고 비슷한데 평소에는 손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널널하고요. 그렇다고 얼굴이 빠지지는 않아요. 그냥 손이 들어갈 정도로 널널한데 당기면 그 개가 줄을 끌게 되면 그게 조여지는 거예요. 조여지는 건데 이게 초크체인하고 끝까지 조이는 그게 아니라 보호자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선까지만 조여져라.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목이 졸려지는 게 아니라 줄이 자기를 감싸던 줄이 엄청 널널했다가 그게 줄어드는 느낌? 그 정도의 자극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줄이 절대 목줄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마틴게일도 괜찮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흰둥이 조금 목이 안 좋아서 목줄을 하지 않지만 하네스를 하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흰둥이가 사용하는 게 이 마틴게일이에요. 마틴게일이고 이 마틴게일은 하운드처럼 우리가 개들 중에 머리가 동글동글한 친구도 있고 아니면 동글동글하면서 또 큰 친구들도 있죠. 근데 작고 좀 긴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같이 두상이 얇은 개들을 위해서 개발된 도구가 마틴게일이라고 하네요. 이걸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이따가 하고요.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보통 목줄하고 많이 비교하시는 게 가슴줄이죠. 하네스라고 합니다. 가슴에 둘러매는 줄인데요. 사실 산책 교육이 된 친구, 그러니까 짖음, 끌고 나가기, 아니면은 흥분하고 완전 정신을 잃을 정도로 흥분하는 친구가 아니라면 가장 안정적인 도구가 맞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도구가 맞는데요. 산책 교육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게 하네스입니다. 그래서 저랑 상담을 하는 이렇게 몇몇 가정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개가 너무 끌어요. 우리 개가 너무 저한테 집중을 안 하고요. 막 바깥에만 코 박고 다녀요. 또 다른 개나 사람을 보면 그렇게 달려들으면서 짖어요. 하는 친구들은 일단 교육기간 동안 목줄을 사용하는 걸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산책 교육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과학적 원리인데요. 가슴을 압박해요. 가슴을 압박하면 우리 개는 가슴을 압박하니까 버틸만 해요. 사실 목은 탁 한 번 자극을 주게 되면 개들이 버티기가 쉽지 않은데 가슴은 무게중심이 우리 개들이 네 발로 딱 딛기가 딱 좋거든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 끌어당기면 내가 버티려는 힘이 훨씬 강해지고 강아지들이 적용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네스를 착용을 시키게 되면 산책 교육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들이 막 더 앞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마치 말처럼, 우리 마차 끄는 말처럼, 그리고 소처럼, 묵묵하게 밭가는 소처럼. 실제로 하네스는 소가 밭을 갈 때, 그리고 마차를 말이 끌 때 그들에게 씌웠던 도구가 하네스예요. 지금도 씌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알고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강아지한테 맞는 도구를 선택하셔서 편안한 산책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만약 그렇게 되고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하네스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버티게끔 만들면 이제 어때요? 강아지와 나를 이어주는 리드줄이 팽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줄을 타고 긴장감이 막 흘러요. 긴장감이 흘면 개가 불안해지게 되고 사람 역시 그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럴 경우에는 목줄을 권하죠. 목줄을 권하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그런 이유로 목줄을 착용시키기가 조금 불편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보여드렸다시피 마틴게일도 괜찮고, 그렇지 않다면 요즘은 앞꼬리 하네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친구는 흰둥이 친구예요. 흰둥이 친구한테 제가 오늘 조금 가져와 보려고 했는데 하필 이날 빌려줬어요. 저희 집 가족이. 그래가지고 당장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는데, 앞꼬리 하네스는 일반 하네스랑 되게 비슷하죠. 되게 비슷한데 앞쪽에 고리가 달려 있어요. 일반적인 하네스는 뒤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끌면 우리가 잡고 이러면 당겨지는 힘이 팽팽해지는데, 앞에 고리가 달려있는 하네스 같은 경우는 강아지가 끌고 나가면 어때요? 여기 고리가 달려있어요. 이러면 우리도 끌고 나가지 말라고 잡고 있으면 몸이 돌아가게 돼요. 몸이 주인한테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하네스에 비해서 끄는 게 방해를 받죠. 개 입장에서. 끄는 게 방해를 받아서 목줄이 만약에 선택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앞꼬리 하네스도 괜찮다.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하네스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에게는요, 산책은 너무 좋아하는데 산책을 나가자고 하네스를 입히려고 하면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게 도망가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경우는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적으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하네스를 무서워하는 개들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로. 뭐냐? 첫 번째, 하네스는 머리를 넣어야 돼요. 머리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들은 턱 아래로 지나가는 건 괜찮대요. 근데 머리 위로, 이마 위로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왜 거부감을 갖고 있냐? 우리 강아지의 눈은 약간 볼록 렌즈, 그러니까 왜곡돼서 엄청 크게 보이거든요. 이래서 강아지 입장에서 하네스는 이걸 입으면 산책을 나가기는 하지만 이거를 하기까지 굉장히 크고 엄청 넓은 줄이 자기를 덮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강아지한테 빙의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머리를 넣는 것도 넣는 건데 하네스는 목줄에 비해서 몸하고 겹치는 면적이 넓어요. 넓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넓은 면적이 자기의 몸을 싸기 때문에 뭐 겁이 많거나 소심하거나 뭐 예민하거나 강아지 특성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하네스를 무서워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목줄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목줄, 가슴줄 이야기를 했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집에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흰둥이, 이게 뭐냐면 젠틀리더라는 건데요. 마사지의 원리를 활용한 도구예요. 그래서 콧잔등,
개한테 있는 이 콧잔등하고 뒤통수를 자극을 해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콧잔등 위에 끈이 걸쳐져 있죠. 그리고 이거를 묶어주는 게 약간 목줄 비스무리하게 뒤통수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콧잔등하고 뒤통수를 막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안마 받으면 막 아이들은 너무 아파 막 이러지만 받으신 어르신들은 안마의 맛을 아는 어르신, 뭐 사우나의 맛을 아는 어르신들은 좋다, 막 시원하다 하는 것처럼 이 친구들이 적응만 하면 안정감하고 차분함을 느껴서 젠틀리더 역시 굉장히 훌륭한 산책 도구예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처음에는 자극이에요. 자극이기 때문에 콧잔등을 건드리고 뒤통수를 건드리는 자극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고요. 친해질 수 있는 교육, 그 다음에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이 역시 앞꼬리 하네스랑 마찬가지로 끌어당기기가 어렵습니다. 끌어당기려고 하면 1차적으로 콧잔등과 뒤통수에서 자극이 느껴지기 때문에 끌어당기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끈이 여기 앞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끌고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잡고 서 있으면 몸이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끌어당기기가 불가능한 그런 젠틀 리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요. 어떤 것들을 선택하든지 간에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도구들의 특성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 개에게 조금 더 편한, 개가 쉽게 친숙해질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편한 산책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여기까지는 목줄, 가슴줄, 뭐 젠틀리더 이런 것까지는 굳이 이걸 쓰세요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주분들도 취향이 있고 우리 개들도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죠. 그런데 다음에 넘어갈 리드줄 이야기를 할 건데요. 거기에 있어서는 제가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동 리드줄이에요. 자, 목줄이냐 가슴줄이냐는 선택이지만 리드줄은 반드시 수동으로 수동 리드줄 쓰세요. 수동 리드줄로 바꿀 거예요. 라고 저는 조금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자, 왜냐하면요. 이것도 제가 특성을 말씀드릴게요. 수동 리드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요. 끌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일이 상황에 따라서 직접 핸들링을 해야 돼요. 얼마나 귀찮아요. 이게 핸드폰 보기도 쉽지 않고요. 개가 이렇게 끌려 나가면 금방 튕겨 나가기도 하고요. 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줄도 감아야 되고요. 없으면 또 애 좀 놀아야 되니까 길게 풀어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 힘들고 뭐 어려운 거, 예를 들면 뭐 아이를 키워내는 일, 그런 것도 다 힘들고 고되지만 의미 있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직접 수동 리드줄을 핸들링을 하면서요. 보호자로서 컨트롤을 하는 습관이 생겨요. 옳지, 저기 사람 많지 않으니까 저기는 조금 늘려주고 그리고 계속 강아지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내 주변 상황을 의식하고. 그리고 저기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조금 오기 시작하네, 다시 감고. 그렇게 함으로써 줄과 줄을 가운데에 두고 개와 주인은 서로 교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 리드줄은 어때요? 락, 언락, 버튼으로 딸깍딸깍 하게 되죠. 그러면 조절이 가능해요. 너무 편리하죠? 너무 편리해요. 그 말이 뭐냐면요. 따로 놀기에 굉장히 적합해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 멀리 가요. 그럼 멀리 가세요. 이 선만 안 벗어나면 돼요. 이 자동 리드줄 끝까지 닿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멀리 가요. 그러다가 이렇게 좀 사람이 오는 것 같으면 이렇게 락 풀어가지고 빨리 소환해서 또 잠그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조금 디테일의 문제인데요. 도구에 의존을 하게 돼요. 도구에 의존을 하다 보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저는 도구에 의존을 하게 되고 개 역시도 어차피 주인이 일일이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합을 맞출 필요 없이 기계가 부드럽게 쫙 나갔다가 부드럽게 쫙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편리하다. 그렇지만 교감을 하는 기회가 부족하다. 제가 왜 말씀을 꼭 수동 리드줄로 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산책을 바깥에 나가서 실외 활동을 할 때 뭔가 문제 행동이라든지 문제 행동을 보인다든지 고민이 있는 견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감이 부족하거든요. 교감이. 그래서 반드시 리드줄은 수동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자동 리드줄이 그런 게 있어요.
살갗에 닿으면 쓸리거나 얇아요. 되게 얇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강해요. 잘 끊어지지도 않는 베이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전거라든지 행인이 자동 리드줄이 잘 얇고 안 보이기 때문에 수동 리드줄은 되게 막 두껍고 막 엄청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긴장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이 도구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긴장을 놓지 않으면 자동 리드줄도 괜찮아요. 그런데 도구에 의존을 하니까 당연히 긴장을 놓게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줄이냐 가슴줄이냐는 선택이지만 리드줄은 반드시 수동으로 하셔서 우리 개랑 교감하는 시간을 실외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바른 산책 용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그 전에 예방적인 산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방적인 산책, 예방적이라는 표현을 보면요. 사전상에서 미리 대처하거나 막기 위하는 것을 예방적인 산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우리 선생님이 센스 있게 저를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장소나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개는 나 지금 이렇게 햇볕 쬐고 싶으니까 지금 나갔다 와야겠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나가자고 할 때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장소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장소마다 혼잡도가 다르고요. 자극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과 아파트 주변, 출근 시간이 지나간 이제 한 오전 11시쯤 되는 아파트 주변, 그리고 뭐 번화가, 그 다음에 마트 앞, 대형마트 앞, 그리고 공원, 주말의 공원, 평일의 공원 또 다 다르죠. 혼잡도는 장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 혼잡도에서 오는 자극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라도 시간대별로 특성이 있어요.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없는 출근 시간대 8시쯤 그때는 같은 아파트 단지여도 학교 가려는 아이들, 출근하려는 직장인들, 어디 길을 나서는 시민들 해서 차, 사람 굉장히 많죠. 그런데 11시, 12시쯤 되면 굉장히 한산해져요. 아파트 단지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번화가 공원도 마찬가지로 공원 같은 경우도 주말 평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같은 장소라도 시간대별로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방적 산책이라는 건 만약에 우리 개가 실외 활동을 나갔을 때 굉장히 많이 흥분을 한다라고 하면 예방적 산책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흥분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장소나 시간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자극이 되는, 덜 혼잡한 장소와 시간대를 골라서 산책을 나가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개만 보면 짖는 아이들, 사람이든 개한테 달려드는 아이들, 그리고 막 아무거나 주워 먹는 아이들, 줄을 심하게 끄는 아이들 모두 보호자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은 개들이에요. 마이웨이 하는 거죠. 마이웨이 하다 보면요. 그러면 문제는 사실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보호자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라도 하면, 그러니까 중간중간 일깨워 준다라고 하면 우리 강아지들은 짖더라도 사실 걔가 짖는 거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한 소통 방법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건 그 개가 시도 때도 없이 짖는다든지 짖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조차 짖기 때문인데 그때 제가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교육을 한번 시도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집중력을 키우는 교육이에요. 우리 보호자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교육이에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아이 컨택 놀이입니다.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인데요. 아주 쉬워요. 하실 줄 아는 분도 계실 거고요. 실제로 많이 개를 키우면서 눈 맞춤이 생활화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 눈 맞춤 생활화된,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한 눈 맞춤 놀이를 이제 의식적인 액티비티로 끌어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이름을 부르면서 간식을 줘요. 흰둥아 간식 주고, 흰둥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흰둥아 간식 주고, 흰둥아 간식 주고. 이름을 부르고 간식을 주면 개들은 항상 우리 개들도 똑같아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 우리 보호자들이 화날 때 아니면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 때 부른다고 생각해서 위축되는 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름 부르면 못 들은 채 하고 떠나는 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부르면서 간식을 주면 개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이 들리면 좋은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이퀄 좋은 일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되면 이제 눈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이름을 부르고 기다려보세요. 흰둥아? 그러면은 이제 흰둥이가 간식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니까 날 쳐다볼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옳지! 라고 칭찬을 해주고 간식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눈맞춤 교육을 실내에서도 하고 실외에서도 하는데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강한 유대관계가 생길 때까지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파블로프의 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이 울리고 밥을 주고 종이 울리고 밥을 주고를 반복하면 나중에는 종만 울려도 밥을 주는 기억이 생각나서 우리 개들이 이제 밥 먹을 준비, 막 침이 나오고 이런 준비를 하는데 이 정도로 자동 반사적, 흰둥아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좋은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제 딱 나한테 집중을 하게끔 그 순간까지 가시려면 보상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간식이라는 보상을 충분히 활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사실은 저희 개 저랑 제가 이름 부르면 잘 쳐다보는데요? 라고 하시지만 만약에 집안에서 가능한 개인데 집 밖으로 나가보시면 절대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집 밖에서 눈 맞춤을 하는 게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보호자님들이 계세요. 자, 그거는 우리가 약간 마음이 쓰리지만 유대관계가 조금 약한 편인 거죠. 사람에 따라서 우리 뭐 부모, 친구, 형제자매 간에도 똑같이 깊은 관계지만 유대관계가 강한 관계가 있고 약한 관계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유대관계가 조금 약한 편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상이 없으면 우리 개 입장에서는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식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을 만들 때까지 눈맞춤 교육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배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컨택 놀이라고 했죠. 우리 개하고 놀일 때는요. 최대 1분, 2분을 넘어가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얼마나 빡세게 힘겹게 몰아치는 게 아니라요. 아주 짧게, 자주 즐겁게 놀아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랜 시간 학원 다니고 교과서 붙잡고 공부해서 지쳐본 경험 다 있잖아요. 개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꼭 놀이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실내에서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바깥보다는 실내가 자극이 훨씬 덜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강아지들이 더 편안하게 여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아지들이 거실에서 제일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을 제일 편안하게 여기는 장소라고 하는데 거기가 0단계라고 하면 다음에는 집 안에서도 베란다나 현관은 우리 개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장소예요. 뭔가가 보이고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베란다나 현관은 이제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나가세요.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동현관 아니면 엘리베이터 앞 정도만 나가시면 우리 개들은 예민해서 금방 귀 쫑긋쫑긋 하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도 아이 컨택 놀이를 하시고 습관화 하시는 거예요. 공원, 번화가까지 확장을 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우리 개 친구들이 지켜보셔서 아실 거예요. 굉장히 고지식해요. 그 말이 집안에서는 앉아 엎드려 엄청 잘하는데요. 바깥에 조금만 나가서 주차장에서 앉아 엎드려 시키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앉아 엎드려잖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 입장에서는 다른 겁니다. 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자극이 적은 장소부터 시작을 해서 자극을 점차 얹어주면서 점진적으로 아이 컨택 놀이를 실천해 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아이 컨택의 효과는요, 정말로 올바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눈을 마주칠 때마다 많이
간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거 좋고요. 안아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말하고 막 뽀뽀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귀엽다 보니까 막 깨무는 놀이도 하시는데요. 그것도 좋지만요. 가장 기본 걔도 편안하게 여기는 건 아이 컨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한테 좋아하는 존재와 눈 맞출 때 그 기분 좋은 감정을 느껴보도록 한번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유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등산하시는 철수 가족들이라면 아시겠지만요. 베이스 캠프라는 용어 아시죠? 근거지로 산을 더 오를 것이냐, 이제 하산할 것이냐, 뭐 이런 걸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보호자의 눈빛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겁이 많은 아이들이라면 자신감을 갖고 활동 범위를 넓힐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산만한 아이들이라면 보호자의 눈빛을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컨택, 교감하는 기쁨을 의식적으로 많이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서적 안정을 만드는데 진짜 최고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 대표적인 문제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개를 키울 때 우리 철수 가족분들 많이 고민하고 공감하시는 그런 행동일 거예요. 짖음, 그 다음에 배변 활동, 그 다음에 공격성, 분리불안, 산책 시의 주의 산만. 정말 대표적인 문제 행동이죠. 그런데요, 이 문제 행동은 개를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개 이외에 개 주변에 있는 개에게 영향을 끼치는 많은 환경을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자라는 환경입니다. 자라는 환경. 보통 개는요, 3주에서 7주 사이 부모견들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 사회화를 배워요. 일반 개들은.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개들 말고 개라는 동물은 보통 과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동물학자들이 보니까 태어난 지 3주에서 7주 사이에 서로 개들끼리 어울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가 7주에서 16주 사이에 인간 사회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주에서 16주 사이를 우리가 사회화 시기라고 하고요. 이 시기에 개와 어울리는 걸 배우고 인간 사회에 적응하는 걸 배우는 최적의 시기로 우리는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험과 학습이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만 해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자극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굉장히 깨지기 쉬운 유리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만 큰 충격이 가게 되면 강아지들한테 그게 굉장히 큰 잔상으로 남기 때문에 유의해서 이 친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으로 해서 자주자주 짧게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사회화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 개 주변 환경을 우리가 사회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험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몸도 마음도 건강한 개로 자라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이런 대표적인 문제 행동으로 힘들어하는 개들, 우리 보호자들, 철순의 가족들을 보면 이 개들이 보통 이 사회화 시기에서 놓쳤던, 결핍됐던 그런 부분들이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욕이라든지 공격적인 성향이라든지 너무 과도하게 방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경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경계를 한다든지, 초인종, 막 오토바이 소리, 아이들 막 소리, 청소기 소리, 이렇게 경계하지 않아도 될 생활의 자연스러운 소음들을 경계하는 것들이 사회화 시기 때 놓쳤을 수 있고 부족했던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키우시는 강아지가 16주 사이에 있는 어린 강아지라면, 뭐 꼭 그렇지 않아도 되고요. 저는 1살 미만의 그런 강아지라면 많은 경험과 학습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자주 접하게 해주시고요. 사실 자라는 환경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느냐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이런 보고서나 연구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비위생적인 환경, 좁은 케이지에 갇혀 지내고 산책이나 운동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는
모견들 있죠. 모견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요. 이런 모견 상태뿐만 아니라 번식장의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은 태어난 강아지들에게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여기 연구 보고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이제 혹은 나는 개를 키울 생각이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 아니면 이제 막 키우신 분들 아니면 이제 키운 지 좀 오래된 철순의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의 엄마는 누구였을까? 우리 개의 엄마는 어떤 컨디션에서 철수를 낳았고 그 다음에 철수를 낳고 나서 어떤 보살핌을 받았나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행 동물보호법상 개랑 고양이는 선생님 현행 동물보호법상 개랑 고양이는 사실 2개월 이상만 판매될 수 있지만 근데 선생님들 생각해보면 2개월 이상이 이거예요. 3주에서 7주 사이 개들 사이에서 배우는 걸 끝내고 나서 이제 판매가 가능하지만 일부 생산업체에서는 펫숍에서는 그 이전의 새끼가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호하는 분위기가 작을수록 어릴수록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억하셔야죠. 모견 곁에서 면역력을 키우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모견이나 형제들하고 어울리면서 사회적 습득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건강한 발육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개 얘 왜 이래? 라고 하면 지금 내 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 개가 너무 이해되지 않는다. 생활 습관 점검하기, 우리 강아지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요. 이제 내가 현재 내 생활 습관을 파악을 한다면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 뭘 변화를 시켜야 될까를 우리가 플랜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자로서, 멋진 보호자로서 지금 좀 불안해서 문제 행동을 보이고 힘들어하는 개가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오늘 교육을 정리를 하자면요. 굳이 인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개들끼리 굳이 만나서 인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개들 중에는 사람하고 똑같이 다가오기를 원하지 않는 개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보다 개보다 우리 보호자가 더 좋은 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친구가 되지 않아도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 어린 강아지들, 청소년 강아지들, 이제 성견이 되기 전에 강아지들, 사회화 경험, 요즘 사회화의 중요성을 많이 알고 계셔서 애견 놀이터나 애견 카페, 뭐 이런데 많이 있잖아요. 가주시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개들도 다 똑같지 않아요. 굉장히 잘 배우고 멋진 개들이 있거든요. 좋은 개들 만나고 그 다음에 편안한 환경을 계속 경험을 해주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사회화는 이거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강의에서 계속 언급했던 흰둥이는 이제 1살이 넘어와서 데려왔던 유기견이에요. 그런데 저는 흰둥이를 처음 키울 때 제가 오해를 했던 게 있어요. 사회화 시기를 놓쳤구나. 망했다. 이제 다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철순의 가족분들 지금도 배워가고 계시죠? 단지 우리가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큼 뭔가 빠릿빠릿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충분히 영감받고 계시고 자기 개발하고 계시고 배우고 계신 것처럼 개들도 똑같아요. 사회화 시기를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철순의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서는요. 저희가 실외 활동을 경험하면서 만나게 됐던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봤어요. 한 가지 키포인트 집중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만 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 문제 행동들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집중하는 방법을 우리가 강아지들하고 연습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적절한 산책 용품, 예방적 산책을 실천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집 철수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신다면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 막 이렇게 강아지 나오는 프로그램 막 녹화해서 함께 보잖아요. 그것처럼 함께 보시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얘가 왜 이럴까? 라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웃집 철수와 함께하기 시간을 2회차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어요. 제가 1회차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요즘은 신문만 피면 텔레비전만 켜면 포털 사이트만 들여다보면 개와 관련한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사건 사고의 진행 경과를 지켜보게 되면 아쉬움이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럴 때 보면요. 우리나라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돼?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답답할 때도 많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모두를 위한 에티켓을 강연을 한다라는 게 그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에티켓을 강의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반려견 문화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짧게는 1년 혹은 3년, 10년의 그런 우리 반려동물 문화는 더욱 성숙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2회차 교육까지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 집중해 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철수 이웃분들 그리고 우리 철수네 가족들 모두 힘든 시기지만 잘 이겨내시고 앞으로 더욱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에 다시 뵐게요.